작년 초 SK 하이닉스 임직원 2만 9천 명에게 한 통의 메일이 발송됩니다. 우리 회사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2배 더 높은데 성과급은 대체 왜 작년이랑 똑같습니까? 도대체 우리 회사는 성과급을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발신인은 무려 입사 4년차 직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원이라면 메일을 발송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출근했을 때 어디론가 불려가는 나의 모습, 수근거리는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꼭 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최고 학력과 스펙을 쌓고 쉬지 않고 일하지만 부모처럼 살기도 어려운 MZ세대. 우리가 MZ세대를 이해하는 이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재용입니다. 2021년 1월 하순부터 SK 하이닉스는 전년도 2020년 실적과 연계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그야말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논란에 도와서는 한 4년차 직원이 전 임직원한테 보낸 이메일 한 통이었죠. 이 직원은 아주 공개적으로 성과급 지급 규모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며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특히 MZ세대 직원들은 사내 게시판이 마비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호응했습니다. 마침 이 당시에 경쟁사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메모리 사업부의 성과급이 연봉의 47% 규모라는 기사가 언론에 여기저기 나오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마 하이닉스 직원들이 속이 더 뒤집혔을 겁니다. 이 엄청난 논란에 회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사실 첫 대응은 악수였습니다. 사내 게시판을 이틀 동안 폐쇄한 거죠. 하지만 논란이 점점 커지자 CEO는 첫 번째 해명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이닉스 성과급 재원은 영업이익이 아니다. (19년의) 경우는 사실 성과가 낮아서 성과급이 나올 수 없었지만 우리 직원들 동기부여를 위해서 특별 기여금조로 준 것이고요. 20년의 경우에는 성과급 산정 공식대로 정확히 계산한 건데 정말 공교롭게 정말 우연히도 그 금액이 똑같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미 이 사건이 터지기 15년 전부터 EVA, 경제적 부가가치를 근거로 성과급 재원을 산정하고 있었는데 15년이 넘어서야 직원들에게 성과급 산정 근거가 이거다라고 설명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예상대로 사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고 관련 논란이 잦아들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하이닉스의 성과급 규모를 둘러싼 구성원들의 불만과 혼란,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경영진이 성과급 산정 근거를 미리 투명하고 설득력 있게 공유하지 못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결산 결과 2021년도 하이닉스는 매출 4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12조 3천억 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기본급의 300%를 지급했고요. 올해 1월 말 기본급 1000%의 성과급을 지급을 합니다. 1년 전에 회사가 했던 약속을 정확히 지킨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굴지의 기업에서도 젊은 직원이 오너 사장한테 보낸 임금체계 개편안 동의 과정의 절차에 대해서 비판하는 메일이 블라인드에 회자되고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우리 기업에서 이 MZ세대 직원들이 조직의 기존 세대 586 그리고 X세대들과 곳곳에서 갈등과 잡음을 빚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너무 당혹스럽지만 이 세대를 열심히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제 주류거든요. M세대가 약 1100만, 그리고 G세대가 650만, 합하면 1700만 명을 넘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인구의 거의 34, 5% 정도가 이들인데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 국내 주요 기업 임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살펴보면 50%가 넘습니다. 이미 기업에서 MZ세대가 주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의 기성세대들도 이들과 같이 일하는 법을 배워가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MZ세대의 선호, 가치관, 욕망을 알아야겠죠? 이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들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막대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세계화와 정보화를 처음으로 동시에 체험한 능력 있는 세대라고 합니다. 최고 학력을 쌓고 제일 많이 일하지만 가장 적게 버는 세대라고도 하고요. 부모처럼 되고 싶지 않지만 부모처럼 되기도 힘든 세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선배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1970년대 중후반입니다. 자, 그때 한국의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 10에서 15% 정도 됐죠. 중요한 것은 파이가 계속 커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당시 베스트셀러 생각을 해보면 정주영 회장님의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김우중 회장님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책들이 장안의 화제가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면 되고 꿈은 이루어졌죠. 자,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분명하고 낙관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MZ세대의 선두인 1980년대 중반 출생자가 대학을 졸업한 2008년, 그때 이후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거의 3%를 넘은 적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가 잘 풀릴 확률에 비해서 잘 안 풀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의 가치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는 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 세금을 떼고 나면 억대 연봉자도 집 사는 게 정말 요원한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 막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이 우리 MZ세대로 하여금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확보하는 과정에서 소위 레토릭, 수사를 찾아내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공정이란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노력 대비 보상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어떤 요소도 철저하게, 단호하게 배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부당한 부모 찬스는 혐오하며 그 정부의 사회 통합을 위한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MZ세대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X세대랑 구분되는 MZ만의 경쟁 시스템이 있습니다. 몇몇 MZ세대는 초딩이 되기 전부터 토너먼트를 뚫어야 했는데 그 시작은 영어 유치원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유치원은 소위 입학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필기시험도 보고요. 원어민 교사랑 대화, 컨버세이션도 합니다. 자, 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필기랑 면접으로 이루어진 대학 입시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 같은 입학고사를 통과해야 등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또 시험을 봅니다. 레벨 테스트 결과가 또 부모에게 통보가 되고 이 성적에 따라서 윗반 혹은 아랫반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에서도 경쟁은 계속됩니다. 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 갔을 때 소위 특목중학교 그리고 특목고가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90년대생, 20대 화이트칼라 MZ세대들은 아마 국제중학교 입학 토너먼트 직접 경험해봤거나 아마 최소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자랐을 겁니다. 어린 나이부터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내신, 스펙을 관리해야 됐던 거죠. 결국 좋은 대학,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이죠. 이런 얘기를 드리면 기성세대, 우리 라떼들도 치열한 대입 경쟁을 치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경쟁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100만이 시험을 봤어도 시험 한 방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MZ세대들은 일상의 평가, 지속적이며 강도 높은 평가 속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야 됐던 거죠. 대학 입시 앞에서도 이전에 없던 더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만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수시 전형입니다. 수시 전형 도입 초기인 2000학년도 생각해보면 대입 정원에서 수시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3%밖에 안 됐어요. 자, 근데 그 이후에 급속히 상승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51.5% 드디어 대입 정시 전형 선발 인원을 추월하게 됩니다. 결국 고1부터 치열하게 내신을 관리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봉사활동, 교내 경시대회 이런 스펙 쌓기도 소홀할 수 없죠. 시험도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집니다. 서술형 평가랑 논술형 평가가 고교 내신 시험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주관식에 있어서. 옛날에 단답형은 만점 아니면 빵점, 단순한 기준이었죠.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데 이 서술형 문항은 뭐냐면 학생이 작성한 답안의 논리도 그리고 완성도에 근거해서 채점하게 되는데요. 교사가. 자, 이 서술형 문항은 교사의 주관, 재량, 판단에 따라서 이 부분 점수가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교 토너먼트에서는요, 부분 점수 1점도 내신 등급 한 등급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채점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면 교과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서 거침없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도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학생들의 비공식 성적을 미리 알려준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 기간, 클레임 기간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보장을 해주고 나중에 성적을 확정하게 되죠. 일상이 평가 형태의 경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 MZ세대들은 자신의 평가 결과를 꼼꼼히 따져보고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전 세대보다 낮아진 명문대 입학률 또한 MZ세대가 공정성에 더욱 민감해지도록 한몫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984년, 이때 졸업정원제라고 해서 그 라떼들은 엄청나게 대학에 쉽게 갔죠. 28년 뒤 인구를 살펴보면 대략 그 수험생 인구가 28% 감소했는데요. 명문대 입학 정원은 평균적으로 35% 줄었습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를 살펴봐도 입학 경쟁률은 나날이 높아지는 추세다. 인구 감소 추세에 비해서 입학 정원을 훨씬 더 빨리 줄였다. 이게 포인트고요. 결국 이 노력 왜 했을까요?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있죠?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마지막 토너먼트가 있을 겁니다. 요새 대기업 입사의 큰 흐름은 수시 채용입니다. 요즘 많은 대기업들이 공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수시 채용 비율을 늘리고 있죠. 수시 채용은 연중 언제든지 기업에서 채용 소식이 들리면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원하는 부서를 골라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 아니냐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인적성 필기시험 대신에 각 부서의 직무 능력에 초점을 맞춘 면접이 선발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직무 관련 경험, 지식, 역량 쌓으려면 결국 인턴을 해야 됩니다. 요새 금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금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최고의 스펙을 가져야 좋은 직장에서 인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 취준생들은 평생 동안 토너먼트 연대기를 뚫고 드디어 최종 결승선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숫자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94년생은 72만 명이 태어났는데 67만 명이 2012년 말에 수능을 봤습니다. 이들 중에서 소위 좋은 일자리를 결국 잡은 사람, 우리 수능을 본 67만 명 중에 얼마나 됐을까요? 좋은 일자리를 굉장히 넓게 잡아서 따져보니까 13만 개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될 확률, 토너먼트에서 이길 확률이 관대하게 잡아도 5대1, 20%가 안 되는 그런 정말 어려운 확률이죠. 이 경쟁을 뚫은 화이트칼라 MZ세대, 본인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울 겁니다. 그죠? 내 성공은 내 노력과 실력과 재능으로 이룬 그런 거죠. 이들이 요구하는 시스템의 공정성, 그리고 이들이 선호하는 진정한 능력주의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살아온 정글의 생존 규칙이었던 거죠.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저성장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파이를 쪼개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지는 시대죠.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토너먼트 경쟁을 겪으면서 자라나서 최고 학력과 스펙을 쌓고 쉬지 않고 일하지만 부모처럼 살기도 어려운 MZ세대. 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감은 이들로 하여금 노력 대비 보상 관계의 예측 가능성, 공정성이라는 잣대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MZ세대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부동산과 주식을 공부합니다. 기성세대와 같이 재벌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꿈꿉니다. 이는 기성세대랑 굉장히 다른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MZ세대 바로 윗세대인 X세대만 해도 90년대 초반에는 소위 신인류다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들은 입사 후에 기성세대의 조직에 굉장히 빨리 순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MZ세대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회 전반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중소기업 6년 차인데 실수령 3,400 나옴. 님들은 어느 정도 받음? 제 첫 연봉이 1,800인데 3년 뒤에 얼마까지 올리고 이직하는 게 나을까요?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서 이런 글 종종 보시지 않나요? 원래 연봉과 성과급, 이 주제는 동료들끼리도 나누지 않는 비밀스러운 속살 같은 이야기였는데 요즘 특히 MZ세대들에게는 회사 생활에 비밀이란 없습니다. 내부 승진보다도 당장 내가 받는 연봉과 처우에 더 민감한 MZ들의 속사정, 그들이 회사의 진정을 원하는 건 무엇인지, 회사는 왜 그런 MZ를 이해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MZ세대의 슬기로운 회사 생활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MZ세대 직원들은 학점에 목숨을 걸고 대학에 다니다가 어려운 바늘구멍 같은 과정을 뚫고 회사에 입사합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다음 토너먼트, 일반적으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 이 길게 이어지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승진 토너먼트가 또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고 보다 높은 연봉,
그리고 나중에 퇴직급여, 후한 복리후생 혜택이 주어지죠. 자, 임원으로 퇴임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경영 고문 혹은 계열사 임원의 지위가 보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586이나 X세대는 입사 토너먼트 성공적으로 돌파한 후에는요, 주저없이 또 다른 승진 토너먼트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평생 직장 개념은 무너지고 이직이 너무 당연시되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 MZ세대 직원들은 승진 토너먼트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윗세대들이랑 다르게 두 가지 다른 선택이 추가로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지금까지 토너먼트 경쟁 할 만큼 했다. 이제 더 이상 승진 토너먼트에 목매지 않고 지금 직장에서 가급적 오래 근무하면서 워라밸을 챙기자. 최대한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아가자는 유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애시당초 첫 직장에서 평생 근무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업무 역량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노동시장에서 내 몸값, 내 가치를 높인 다음에 더 좋은 직장으로 언제든 이직하겠다, 이런 유형이죠. 따라서 이런 MZ세대 직원들이 단기 평가와 이에 따른 현재 보상에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지금 직장에서 정년을 맞을 생각이 1도 없다. 그러면 MZ세대 직원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확실히 약속받을 수 있는 단기 보상을 훨씬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MZ세대 직원들은 조삼모사보다는 조사모삼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우리 MZ세대는 정말 이직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평생 직장은 무슨 언제든 좋은 직장으로 떠날 거야. 우리 입사할 때부터 이직을 꿈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직을 꿈꾸는 직원들이 회사의 핵심 인자라면 그들을 바라보는 기업의 심경이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이직을 꿈꾸는 MZ세대들이 보는 토너먼트는요, 사회의 계층 토너먼트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요즘 회사 다니는 젊은 직원들 화제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업무가 아닌 주식, 코인, 부동산 같은 재테크가 이제 젊은 직원들 만나면 화제였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 이런 말들이 화두가 된 그런 세상입니다. 자, 이들의 주 관심사는 지금 내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경험, 능력의 축적이 장차 부의 축적을 통한 나의 사회계층 상승에 도움이 되느냐. 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거고요. 결국 이런 직원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당신이 원하는 계층 상승 토너먼트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기존과 다른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어떤 지속적이고 치열한 경쟁이 공정성에 대한 이들의 본능적 민감함을 길러줬다면 IT 기술의 발달은 이들의 공정성 인식을 훨씬 더 용이하게 했는데요. 우리 MZ세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립니다. 성장기 혹은 유년기부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매체를 사용한 첫 세대고요. 아마 우리 직장인들 중에서 IT 기술을 다루는데 가장 거부감이 없고 능숙한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취업 사이트, 직장인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소속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 연봉, 복지, 특정 부서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굳이 애쓰지 않아도 너무 손쉽게 자신이 받고 있는 대우, 얼마나 공정한지 스마트폰 클릭 몇 번이면 알리고 또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자, 요즘 직장인들 블라인드에는 특히 성과급을 둘러싼 직원들의 하소연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단순히 돈을 덜 받아서 억울하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주로 불만은 성과급 산정 기준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요. 성과급의 기준이 불투명하고 상급자의 재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우리 전사 성과급의 경우에도 산정 근거, 계산식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또 그리고 임원들은 위기경영이라고 외치는데 정작 자기들은 성과급을 듬뿍 가져간다, 이런 불만들이 많죠.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을 종합해보면 화이트칼라 MZ세대들은 성과급 등의 보상 결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시하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참지 않고 거침없이 표현하며 익명의 직장인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뭉쳐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요, 아마 많은 회사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블라인드나 잡플래닛 등의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회사에 관한 글을 잘 모니터해야 됩니다. MZ세대 직원들이 이 익명 소셜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하는 거,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미국이 글래스도어라는 직장인 익명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다양한 리뷰를 올리죠. 자, 근데 미국의 연구 결과 중에서요, 이런 발견이 있습니다. 자, 많은 회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고급 인력 유치가 중요하고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쟁적인 그런 기업일수록 직원들이 글래스도어에 올리는 어떤 부정적인 회사에 대한 리뷰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면서 그 결과 직원 만족도가 향상된다, 이런 발견을 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결국 좀 더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직원과 기업 간의 소통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기업의 투명성을 개선시킨 사례가 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자, MZ에게 맞는 보상이란 무엇일까요? 요즘 학생들 소위 팀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시험 한 방으로 나를 평가해달라라고 대학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똑같습니다. 이들이 커서 이제 MZ세대 직원들이 된 거 아닙니까? 자, MZ세대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나의 기여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비례하는 보상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현실은 아직도 많은 한국 기업에서는 개인 성과가 연봉급에 반영되는 정도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 성과급은요, 우리 회사가 잘해서 아니면 내가 속한 단위 조직이 잘해서 집단 성과에 근거해서 굉장히 획일적으로 결정돼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내가 잘해서 잘 받는 게 개인 고과죠. 고과를 잘 받으면 뭐가 달라질까? 보통 기본급 인상률이 높아집니다, 남들보다. 자, 개인의 성과를 조금 더 반영할 방법은 없을까? 개인의 성과를 보상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뭔가요? 개인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 개인의 성과는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직의 성과처럼 회계적으로 매출, 영업이익 이런 한두 개 지표 가지고 요약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성평가로 성과가 측정이 돼야 되는데요. 자, 이때 개인의 성과 창출 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직원들의 팀장, 관리자들입니다. 구글의 아침은 잘과 시작된다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구글의 인사 담당자 라즐로 복이 쓴 책인데요. 자, 인사 담당자라고 해서 단순히 직원을 채용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소위 사람 운영, 미국에서는 이제 people oper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운영 부문을 지휘하는 인사 담당 수석 부사장이었죠. 구글이 워낙 인적 자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 라즐로 복도 구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재밌는 실험과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2008년도에 유명한 관리자 실험을 진행합니다. 관리자들을 최고의 관리자 그리고 최악의 관리자 구분을 하고 더블 블라인드 방식으로 소속 직원들을 몰래 교체하는 거죠. 자, 그래서 65명의 직원들이 최고의 관리자 소속에서 최악의 관리자 소속으로 또 69명은 최악의 관리자 소속에서 최고의 관리자 소속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 소속 관리자, 팀장을 바꾼 게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최고 관리자에서 최악의 관리자 소속으로 옮긴 65명, 42개의 성과 항목 중에서 34개의 성과 항목에서 점수가 낮아집니다. 그런데요, 다음에 이들이 원래 소속인 최고의 관리자가 지휘하는 팀으로 되돌아온 뒤에는요, 6개 항목에서 다시 명확한 성과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이 결과에 근거해서 구글은 우수한 관리자는 직원의 높은 성과와 행복도, 낮은 이직률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을 파악하고 이후 관리자의 역량 및 자질을 직원들이 평가하는 상향식 평가 설문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구글 관리자들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라즐로 복은 구글과 같이 성과에 따른 보상 격차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리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첫 번째, 해당 직원이 가져온 경제적인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두 번째, 보상 체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직원들에게 왜 보상의 폭이 직원별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마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 고성과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코칭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관리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기업 관리자를 현재 고교 교사, 그리고 인사부서를 대학의 입학사정관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2000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대학의 가장 중요한 선발 전형이 된 입학사정관 전형, 요즘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죠. 정성평가의 끝판왕입니다. 실제로 제가 2년 전에 신입생 선발 업무에 참여를 하면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지원자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직접 검토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서류에 지원자들의 고교 5학기 동안의 모든 활동이 체계적으로 포괄적으로 집약돼 있다. 고교 교사들이 이 학생들을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했을까 짐작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교 교사들도 입학사정관 전형 도입 초기에는 수업하기도 바쁜데 과다한 업무 부담, 서류 작업 어떡할 거냐 굉장히 우려와 반발이 많으셨죠. 근데 결국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긴 했지만 잘 정착이 됐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소위 수시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사회 지도층 자녀들의 부모 찬스에 의해서 스펙을 부풀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제 포인트는 공정이 그야말로 제일 중요한 가치인 대입에서 학생의 잠재 역량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고교 교사들이 이 정도 정상평가를 해낼 수 있다면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또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급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네, 저는 급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만간 당신 회사에 닥칠 일이고요. 관리자들은 좀 마인드를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 평가와 육성 업무가 시간 낭비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되고요. 우리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개인 성과 평가 그리고 여기에 연계된 개인 인센티브 비중의 확대도 그리 먼 일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MZ세대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보상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보상 체계가 속속 출현하고 있는데요. 기업 사례는 아니지만 작년도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의 새로운 연봉 체계가 참 흥미롭습니다. 자, 핵심은 뭐냐? 스스로 자신의 연봉 체계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연봉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선수가 23명이었는데 카페테리아처럼 메뉴를 줬습니다. 메뉴가 3개입니다. 첫 번째 기본형, 두 번째 목표형, 세 번째 도전형. 기본형은 말 그대로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 연초에 결정되면 그대로 가잖아요. 전통적으로. 목표형은 고정 연봉의 90%를 기본급으로 주고 나중에 깎은 10%는 만약에 선수가 개인별 성과 목표를 달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몇 배가 돼서 선수한테 돌아옵니다. 보너스로. 도전형은 목표형을 좀 강화시킨 건데요. 고정 연봉의 80%만 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개인별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처음에 덜 준 20%의 몇 배를 또 보너스로 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절반 이상의 선수들이 변동급 2와 3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팀 성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이 그 성과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인이 받는 보너스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 사례는 개인의 선호가 분명한 MZ세대 직원들 개개인별로 획일적인 보상 제도가 아니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개별 맞춤형 보상 제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팀 성과랑 연동된 보상이 아닙니다. 개인의 전체 팀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는 성과 지표를 선정을 한 다음에 목표 달성 여부를 선수들을 개개인 보상에 연동을 함으로써 우리 MZ세대가 원하는 개인 성과 측정 그리고 나아가 보상에 연계하는 그런 시도가 돋보이면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직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보상 패키지 설계를 실험하는 그런 기업들이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MZ세대 직원들은 오래 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단기 보상에만 올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이 회사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때 회사를 떠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개인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조직의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직원 개개인을 비용이 아니라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대우하면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 전문성의 육성을 장려하고 나아가 직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가치를 올려주는 사람을 보는 관점 그리고 조직 문화의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절대 결코 최고의 인재를 붙잡아둘 수 없을 것입니다. 일터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는 존중의 문화 만들기가 가장 큰 화두였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변화로 호칭의 변화를 주죠.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 뭐 이런 용어에서부터 수직적으로 거리감이 느껴지니까 직함 빼고 이름 부르자 이렇게 된 거죠. 자, 물론 의미 있는 출발이죠. 그러나 이름만 편하게 부르면 존중의 문화는 만들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말마음연구소 김윤나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해 안 되는 상사나 후배, 동료의 행동을 보면서 왜 저럴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요. 이게 또 사정이 있어요. 나는 참다 한마디 했는데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꼰대도 한때는 요즘 것들이었어요. 지금 MZ세대인 분들도요.
내가 그렇게 욕하고 닮고 싶지 않았던 꼰대라는 자화상과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겁니다. 저는 존중이란 세대 차이를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제 우리의 화두는 어떻게 다른 거야? 이거보다는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이 질문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MZ세대든 꼰대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면 대화를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보면 돼요. 특히 서로 의견이 다른 갈등 상황에 놓일 때 그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럼 먼저 최근에 여러분이 동료 선후배에게 들었던 불편했던 말 있죠? 한번 그 대화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선 후배들은요, 선배들이 이렇게 말할 때 불편하대요. 일단 해봐, 해. 혹은 안 가 봐. 벌써 가. 이런 말 할 때 불편하대요. 선배들은 또 이런 말 들을 때 불편하답니다. 이거 왜 해야 되죠?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맞다. 동료들끼리는요, 그건 안 되겠는데요? 어렵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말을 들을 때 4가지 중에 1가지의 반응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다음 4가지 중에서 어떤 대화 패턴을 자주 사용하는 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요, 힘의 대화입니다. 힘의 대화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의 대화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2가지의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말이 많아요. 자기 혼자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맞으니까. 그리고 2번째는요, 질문이 없어요. 저 친구한테 질문해봤자 돌아오는 답이 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2번째는요, 회피의 대화입니다. 회피의 대화는 너랑 나랑 대화해봤자다, 이런 마음으로 대화하는 사람이죠. 갈등, 차이를 풀어가려면 시간, 에너지, 실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힘들잖아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고요. 피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3번째는요, 수능의 대화입니다. 시키는 대로는 내가 할게요. 근데 책임은 안 져요. 이런 사람의 대화죠. 의견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요. 차라리 무슨 말이라도 했으면 싶죠. 4번째는요, 존중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생각은 다르지만 나도 너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는 걸 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를 때요, 이 간격을 좁히려면 질문을 안 하고서는 대안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많이 하고 계세요? 최근에는 회피의 대화가 참 많아졌어요. 저는 이게 수평적 조직 문화로 이동하는 사이에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준비가 좀 덜 된 거죠. 저는 갈등의 대화에서 다음 3가지가 있으면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존중의 대화는 감정 언어를 사용하는 대화예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긴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긴장감을 감춰요. 그래서 분위기 살벌해져요. 조급할 수도 있는데 조급함을 숨기다가 막 짜증내요, 서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안테나가 있어요. 이걸 뇌의 편도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주변의 감각 정보들을 수집해요. 그거를 감정이란 데이터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무시하고 부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두엽의 기능 일부를 탁 닫아버립니다. 차단시키는 거죠. 까다로운 이슈를 다루면서 결론까지 도달하는 대화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대화를 똑똑하게 하려면 이 감정이라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조절하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런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회의를 진행 중이에요. A는 빨리 이 안건을 진행시키고 싶어요. 이 큰 그림에서 개요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A는. 그런데 B는 아닐 수 있죠. 나는 한 번 볼 때 꼼꼼하게 해서 난 두 번은 안 보고 싶어. 이렇게 일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럴 때 이 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A의 뇌가 안테나를 세워요. 그래서 이 B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받아요. 말끝마다 딴지야 지가 하든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할 말을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전두엽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요. 이런 감정의 화학작용이요.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둘 다 자기 일을 잘하고 싶었을 뿐인데 대화가 안 좋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의 대화를 하려면 우선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해요. 조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신의 상태를 알 때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알고 그것들을 이렇게 분별할 때 감정은 조절됩니다. 좀 전에 A와 B 대화에서요. A는 되게 조급했겠죠. 압박감도 느꼈을 겁니다. 답답했을 거예요. 그때 그 감정들을 A가 지나치지 않고 인식해야만 감정은 조절되는 겁니다. 그래야 방어하지 않으면서 해야 할 말을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대화에는 감정의 언어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보다 감정하고 조금 더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 똑똑한 대화, 생산성 있는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존중의 대화는요, 욕구 언어를 사용하는 대화를 뜻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많은 욕구를 충족하길 원하죠. 성취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효율도 높이고 싶고, 새로운 도전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일하다 보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수 있어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장 본능적인 반응은요, 비난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상대를 탓하는 듯한, 상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듯한 표현이 사용되는 거죠. 제가요, 얼마 전에 회의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이거 비대면 강의였어요? 저는 대면 강의라고 생각했어요. 그 담당자가 대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회의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분이 말했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첫 반응은요, 비난처럼 전달됐어요. 아마 좀 놀라고 답답해서 그러셨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욕구의 언어예요. 대면 강의예요. 혹시 다른 요인들도 우리 서로 협의가 잘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요. 이번 프로젝트를 잘 해내고 싶은 그 상대의 욕구에 충분히 공감이 되죠. 그래서 제 다음 반응도 아마 훨씬 부드럽게 이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실력이 더 좋았다면 제 욕구도 알아봐 줄 수 있었겠죠. 학습자하고 더 소통하고 싶으셨을 텐데 아쉬우시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랬다면 제 감정이 더 공감받고 제 욕구가 인정받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서로 일의 태도와 방식이 다를 때요, 욕구 기반으로 대화를 해야 우리가 협력해서 목표 지점까지 도착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아, 저 사람이 원하는 거, 기대하는 게 뭘까? 이 질문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존중의 대화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중의 대화에는요, 질문이 있습니다. 업무 협조를 빨리 안 해주는 동료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혹시 제가 잘 모르는 현장 사정이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지원해드리면 도움이 되실까요? 이런 질문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이때 중요한 거는 질문의 기술보다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던져 보겠다 하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존중의 문화의 기반이 되죠. 질문을 통해서 좋은 답을 바로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나는 존중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상대가 힘이나 회피의 대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존중하고 존중받았다 이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존중의 문화란요, 대화 안전지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의 언어, 욕구의 언어, 질문의 언어, 이걸 건너오는 동안 이 트라이앵글에서요, 안전지대가 만들어져요. 이 트라이앵글 안에서 대화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적이 아니라 팀이라고 느끼는 거죠. 존중을 영어로요, 리스펙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리, 다시, 스펙, 본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의 과정은요, 나와 상대를 다시 바라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고개를 들어서 사람을 다시 볼 때 꼰대와 MZ세대임을 벗어나서 나와 너를 살리는 안전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아니 뭐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 말 좀 편하게 하면 안 돼? 알겠어,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고 뭉개면 누군가는 하게 돼 있고 솔직히 나만 잘못한 건 아니잖아. 아주 막 부정적인 피드백은 막 나노 단위로 막 나눠가지고 평가서를 막 15장을 막 써주면서도 단 한 번도 잘했을 때 칭찬해주지 않는 사람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우픈 말은 부부가 가장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은 같이 안 사는 것이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만난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를 들었는데 너무 힘드시죠? 사회생활. 더군다나 그 회사라는 곳은 동호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쉽게 관두거나 나오거나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탁 쳐낼 수 있거나 이제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아, 좀 쉽게 살면 안 돼. 아, 왜 나만 손해봐야 돼? 나도 양아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그리고 양아치들 보니까 아주 잘 먹고 잘 살던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회사 내 진상 대처법 잘 알고 계시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회사 내 진상, 이런 분들 꼭 있죠. 남 탓, 대마왕형 진상 꼭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든 일을 다 책임져요? 알겠어,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고 뭉개면 누군가는 하게 돼 있고 솔직히 나만 잘못한 건 아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자기가 뭔가 잘못해놓고 자기는 쏙 빠지고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돌리고 때로는 막 울면서 코스프레를 하면서 빠져나가죠. 참, 이런 분들 정말 너무나 옆에서 보면 이렇게 막 부글부글. 자, 이런 분들 왜 그럴까요? 자, 이런 분들은요, 자기 연민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자기 연민이 강해지는 사람이 되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감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많이 빠져들게 돼요.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공감한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왜 이렇게 했어? 그래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잘해야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내가 실수했다고? 그럴 리 없는데, 내가 그런 평가를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그 자기 연민이 남 탓을 하게 하는 진상형의 사람들로 우리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틴 네프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연민도 훈련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자기를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3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친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실패했을 때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거를 자기 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오늘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먹었어요. 그럴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주는 게 필요하다. 괜찮아. 하루 먹었으니까 또 3일 하면 되지. 먹을만 했잖아. 그 일을 겪고도 안 먹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공통된 인간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수, 고통, 결핍, 잘 못하는 거, 이런 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질 때 많이 하는 그 독백이 뭐냐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왜 다들 나만 갖고 이래?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정신건강이 점점 안 좋아질 때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겪고 있죠. 그래서 아, 이게 참 인생이 힘들구나.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은요. 마음을 챙기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완전히 다 완벽하게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강박적으로 집착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강박적으로 해서 더 실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실수할 수 있지. 뭐 이런 걸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연민을 잘 극복해가는 방식은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나는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해도 괜찮다. 이런 그 유연성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자꾸만 회사에서 남 탓을 하면서 이제 진상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 내 그 최악의 상사 유형 중에서 책임을 떠넘기거나 발뺌하는 오리발형, 남 탓을 하는 사람이 가장 싫은 상사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기록을 정말 잘 해둬야 돼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요. 아, 내가 그거 이번에 안 넘기기로 했는데 이거를 자기 혼자 알고 있지 말고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 일을 잘하는 회사들은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유로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받고 다 같이 공유하고 답변도 다 같이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필요한 에너지를 맡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편에서는 증거를 남기고 공유하는 거. 중간 사람한테 김 대리님이 오늘 안 해도 된대. 여러분 다 들었죠? 막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자기 탓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확인했어야 되는. 이런 분들도 좀 자기 용납, 자기 친절을 똑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직장에서 만날 수 있는 진상이 있죠. 기억상실형 진상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뭐 회의 때 막 누구야? 이거 진행하자고 한 사람. 사모님께서 결제하셨는데 내가 이런 바보 같은 기획안에 결제를 했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자기가 결제한 거를 싹 까먹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죠. 아니 회사 서류가 한두 개예요?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해? 아 진짜 과부야 과부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상한 거에 결제했다 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상하다고? 이거 하신 거 맞냐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황당할 때는 이런 거죠. 휴가 가라고 해놓고 까먹으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왜 수요일에 보지? 아, 저 내일부터 휴가라고. 휴가를 간다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날 되게 중요한 회의 있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가라고. 내가? 그래도 네가 상황을 보고 아니라고 했었어야지. 내가 근데 정신이 없었나 보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상실형 진상을 부려주시면 와, 우리가 진짜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왜 이럴까요? 이런 분들이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권력이나 물질적인 자원, 회사에서의 높은 위치나 돈이나 혹은 유명세 이런 거를 갖게 되면은 자기가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았을 때보다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어도 사람이 변한다는 얘기죠. 돈이나 권력이 없을 때는 우리가 신뢰를 줘야지 내가 일을 딸 수 있고 또 승진할 수 있고 이 팀에 계속 있을 수 있고 이런데 모든 걸 다 이루고 나면은 굳이 내가 그렇게 애써 신뢰를 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또 하나 이런 유형의 사람은 상황을 아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이 휴가가 이 사람이 얼마 만에 가는 휴가고 이 휴가는 가족 휴가인데 이번에 이 휴가를 같이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맞물린 상황에 대해서 휴머니틱한 생각 자체가 되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인생에 크게 중요한 의미 있는 휴가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의 한 부분으로만 여기게 되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을 때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무능력한 사람들은 이제 신중하지 않게 컨펌을 내리는 거예요. 휴가 가도 될까요? 이럴 때 가.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회사가 굴러가는 일에 대해서 그림이 별로 없어요. 그 자기 자체도 막 닥쳐서 일을 하니까 굉장히 임기응변식으로 컨펌도 내리고 그 다음에 그게 뭔가 잘못됐을 때도 또 남 탓하면서 네가 확인했어야지 내가 놓쳤어도 너도 이 회사 다니잖아. 그래서 아주 방어적인 태도하기도 하고요. 아주 나빠지는 경우는 아예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난 절대 그런 적이 없다. 그건 내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의 후배가 10년 뒤에도 후배일 거란 보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억울해하진 않으셔도 좋겠어요. 결국에 평가는 다 받게 돼 있고 10년 뒤에 그분의 입지가 어디 있지는 또 우리가 지켜봐야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진상, 또 이런 진상이 있죠. 아무나 하대하는 꼰대형 진상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래처가 왔을 때는 막 읍소를 막 저분이 막 저렇게 공손했나 막 읍소를 하다가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을 보면은 어이 야 뭐 똑바로 해 막 이런 식으로 하대하는 꼰대형 진상 여전히 좀 계시죠.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합니다. 아니 뭐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 아니 좀 말 좀 편하게 하면 안 돼? 아니 서비스업인데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나오는 거야? 감정노동 하는데 돈 받잖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웨이터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빌 스완스라는 분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33가지 규칙을 정리한 책에 보면은 웨이터 법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람이 식당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절대로 비즈니스 파트너로 삼지 말라는 경고가 담긴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굉장히 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뭔가 비즈니스 파트너로도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에서 이제 고안된 것인데요. 이 법칙을 발견하고 만들게 된 빌 스완스도 33가지 규칙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웨이터 법칙만은 정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소개팅 같은 거 나갈 때도 그렇잖아요. 1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약간 감이 알아요. 이런 사람이 사회적인 약자인 분한테 너무나 친절하게 하고 예의 있게 하는 모습을 보면 와 사람 되게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나 막대하는 모습을 보면 완전 나가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법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아무나 화대하면서 이제 하게 되냐면 뇌 안에는 일종의 보상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보상 메커니즘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잘한 업적이나 성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칭송해 주죠. 너무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걸 개발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이럴 때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닙니다. 저희 팀이 있어요. 저 혼자만 이룬 게 아닌데 이 모든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돌릴 거예요. 막 이렇게 하지만 이 CEO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올라갈수록은 이제 이런 칭찬들이 굉장히 약간 무뎌지면서 굉장히 과도하고 더 격해지는 긍정적인 피드백에만 보상을 받는다라고 느끼고 당연히 내가 그런 칭송을 받을 만하다라는 둔감한 상황이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우리가 인정 중독에 빠진다고 해요. 인정 욕구가 굉장히 증가하니까 이전에 받았던 정도의 어떤 칭찬과 칭송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존중감, 칭찬, 경외심 이런 것들을 받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거의 역효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진상 또 있죠. 절대 사과 안 하는 노 매너형 진상 있습니다. 야 미안한 거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이러면서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그런 진상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안해라는 것을 루저의 언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사람이 미안해 하면은 그 순간 내가 굽히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패배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과가 절대로 루저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학자인 션 터커와 그 연구팀이 연구 실험을 통해서 이런 걸 밝혀냈는데요.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사람에게서 더욱더 사람들이 아주 변혁적인 리더십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있어.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많이 받았다는 거고요. 실제로 리더의 사과는 일시적으로는 완벽한 상에서 약간 멀어지게 하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의 행동을 굉장히 잘 바꾸려 가는 사람이구나. 더욱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성장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배워가야 되겠다.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뭔가 실수했을 때 깔끔하게 인정하는 게 가장 좋고 사과할 일이 생길 때는 사과하는 게 가장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사과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잘 사용하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미안해 라는 말은 그 워딩 사용이 굉장히 한국에서는 중요합니다. 한국의 언어는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아주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말 어미에서 많이 갈리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미안하다를 잘 쓰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안하다는 말을 사용하실 때요. 미안해 라는 말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사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먼저 하고 제 잘못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사과의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말 어미를 바꾸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미안한데 내가 미안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약간 나이 드시고 약간 능청스러우신 분들은 반복 사용 되게 많이 하시죠. 예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곡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효과가 되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미안하다고 사과하실 때는 회사에선 딱 점 하나를 찍어주시면 정말 효과적이에요. 어떤 점이 미안한지 내가 확인 못해서 시간 2번 쓰게 한 점
나 때문에 오해받게 한 점, 나 때문에 야근한 점, 어떤 점이 미안한지를 정확히 얘기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정말로 진전성 있는 사과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진상 있죠. 피도 눈물도 없는 인색한 진상. 아주 막 부정적인 피드백은 막 나노 단위로 막 나눠가지고 막 조목조목 막 평가서를 막 15장을 막 써주면서도 단 한 번도 잘했을 때 칭찬해주지 않는 사람들. 이것도 진상이에요. 자, 이런 분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분들이다 라고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다 억누르고 무시하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기를 쉽지 않아요. 결국 회사의 목적은 뭐예요? 회사의 목적은 성과를 내는 것이죠. 성과를 내고 이윤을 창출하고 선순환이 계속 되는 게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데요. 여기서 인력을 사용하고 인재들을 잘 사용하는 측면에서 칭찬의 효과를 굉장히 잘 사용하는 거는 기업에서도 전략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칭찬에 인색한 기업은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그 사람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반대로는 우리가 스티그마 효과가 있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딱 낙인을 딱 찍고 되면 실제로 그 사람이 점점 더 낙인 찍힌 것 같은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셋업 투 페일 신드롬이라는 어떤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자, 이건 어떤 실험이냐면 모든 그룹에서 에이스인 사람들을 다 뽑아다가 절대로 칭찬하지 않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실험 기간 내내 계속해서 압력만 가하는 거예요. 별론데? 야, 우리의 기대가 과했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이 실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100% 다 워스트로 추락했던 이 실험이 있었어요. 에이스들이 절대로 에이스로서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근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근할까요? 내가 오늘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나는 왜 그 사람처럼 일을 못했을까? 많은 회한을 가지고 출퇴근을 반복해요. 이럴 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준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격려와 실제로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단,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팀장님, 최고십니다. 뭐가요? 전반적으로? 누군가 정말로 같이 일을 하실 때 칭찬받을 만하다, 일 더 성장했다, 배웠다 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이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원하신다면 근거를 가지고 피드백 긍정적으로 해주시는 거 결코 마이너스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진상 있습니다. 뇌 맑은 천진난만형 진상입니다. 저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앞에서 딱 말하고요. 뒤에서 뒷말 안 해요. 솔직한 게 뭐가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매너 없는 얘기, 사람들 기분 나쁜 얘기, 기분 나쁜 줄도 모르면서 막 하면서 어머, 영희 씨 머리 잘랐어? 왜 잘랐어? 지난번에 되게 괜찮았는데 미용실 절대 가지 마 여기. 이런 식으로 아주 뇌가 맑으신 분들이에요. 자, 솔직한 사람들은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믿어요. 나는 진실해.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기본적으로 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내가 진실하니까 너도 진실하게 이해해줘야지. 그 다음에 아주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매우 정직해요. 막 눈물이 나올 때 울 수 있고요. 벚꽃이 아름다우면 너무 아름다우고 여러분 너무 오늘 아름다운 날이에요. 아이 같은 면이 있죠. 감정에 솔직하고 순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약간 업앤다운이 막 심해요. 이런 그 솔직한 사람들의 어떤 자기 표현 과연 타인에게도 좋은 겁니까? 다른 사람들도 솔직하고 싶어요. 솔직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배려하고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타인에 대한 감수성 때문에 많은 필터링을 가지고 스스로 걸러내고 있죠. 솔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면 타인에 대한 민감성, 예민함 굉장히 떨어지고 그것이 솔직하다고 잘못 포장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그 페르소나라고 하죠. 가면을 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 페르소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개인이 사회적인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매개해주는 역할이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있는 환경,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기의 모습을 바꿔가는 것을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사회적 가면이죠. 이거를 시기적절하게 잘 써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40대가 되면서 이 페르소나에 대한 고민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었었거든요. 강의를 할 때의 저와 집에서의 저와 아이를 대할 때의 저와 친구들을 만날 때의 저가
진짜 되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진정한 나는 뭘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40대이신 분들은 또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인간은 결국에 통합을 향해 가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 통합될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집에서 이렇게 사는 것,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것, 강의를 할 때 있는 모습, 내가 혼자 있을 때 있는 모습은 분열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필요한 페르소나를 적절하게 내가 잘 갈아 끼고 있는 과정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자아와 사장님하고 면담을 하는 자아가 다 똑같으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사장 들어와. 앉아. 너 나한테 이렇게 불만이 많아? 아니면 사장님하고 면담하는 자아가 집에서도 엄마 제가 좀 앉아도 될까요? 엄마 제가 멸치를 하나만 먹어봐도 될까요? 엄마 감히 제가 이 멸치에 대한 맛을 한번 피드백을 드려도 될까요? 이러면 이런 거 정상 아니잖아요. 결국에 다 다른 것이 성숙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사람들은 다 다른 것을 갈아 끼는 수고를 하지 않는 거죠. 성장하지 않은 거고 굉장히 유아적인 거고 솔직하다는 말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굉장히 저는 솔직해요 하면서 이런 사람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사람이 아직 정서가 많이 성장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쯔쯔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양아치처럼 살면은 10년은 어떻게 버틸 수 있다. 그런데 정말로 사회에서 남겨지는 좋은 인재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분리해가고 솎아내가기 시작하고, 정말로 그 좋은 물에는 양아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진상을 만나셨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진상들이 그렇게 진상을 피는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구나 좀 이해하시면서 좀 편안한 일상 가지시면 좋겠고요. 혹시 나도 모르게 진상이었을지도 몰라 이런 의심이 스스로 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심리적인 이유와 원인들을 좀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이 부분 체크해서 성장해야 되겠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오시느라 수고하신 여러분, 많은 진상들 속에서도 행복한 나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